교육포럼 2020 제5차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한문학과의 송혁기입니다. 첫 번째 오늘 주제는 보통 저희가 인문계와 자연계로 고등학교 때까지 나뉘어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특히 대학 교육에서 인문계와 자연계의 상호소통의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같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 남호성 선생님이시고 영어영문학과 계신데 현재 소속은 고등학교 영어영문학 교수시기도 하지만 미국 예일 대학교의 해스팅스 연구소의 시니어 과학자이시기도 합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 영문과 남호성 교수입니다. 세상이 엄청나게 빨리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인문계뿐만 아니라 이공대에서도 취업이 잘 안 되고 있고 사회 요구들은 엄청나게 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현실이 가혹하죠. 시대가 갑자기 바뀌고 1차, 2차, 3차, 4차 어떻게 붙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4차라고 이름을 붙여서 지금 엄청나게 급박하게 바뀌는 때 특히 인문계 학생들이 더더군다나 지금 절박하고 이런 막 떠밀려지는 그런 상황에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문계생들이 그리고 인문계에 계시는 교육자들께서 인공지능은 내가 사용할 대상으로 그냥 생각해 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나와는 직접적으로는 유관하지 않다. 그리고 당연히 엄청나게 어려울 것이다. 근데 제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하지 못해서 그리고 쉽지 않은 게 너무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교육이죠. 거기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핵심은 저는 수학 조기 면제, 수학을 안 해도 된다. 공대 학생들조차도 수학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이과대 학생들도 수학은 아예 문과보다 더 못해서 더 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공계 자연계 다 포함해서 수학은 우리가 지켜 썼어야 할 그런 박탈된 권리라고 박탈되어버린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사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수학은 필수로 시켜 썼어야 되고 인문계 자연계 구분하지 말고 엄청나게 강화해야 된다. 지금의 10배 정도는 강화하고 질도 엄청나게 높여야 된다. 그게 고대만 할 수 있다. 고대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저는 그냥 하나의 비법을 말씀드린다면 이쪽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직접 한번 이렇게 보실 수 있게 제가 조금 어려웠던 수학이 이렇게도 풀릴 수 있구나 하는 걸 한번 맛배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먼저 말씀드릴게요. 인공신경망, 함수 아실 거고, 행렬, 매트릭스라고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인공신경망은 인공지능의 대표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의 신경망의 원리를 모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생긴 게 신경망인가 봐요. 한 1000억 개 뇌세포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점들로 보이는 것들이 뉴런이라고 하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겠죠. 신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두뇌 속에 들어있는 신경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신경 하나로 우리가 볼 때 신호를 전달받아서 입력을 전달받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그 신호를 변형시키고 그 다음 신경한테 자 이걸 이렇게 전해준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함수라는 게 옛날 배웠던 입력받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바꾸고 출력하는 게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주변에 함수의 예들이 많은데요. 자동차 운전하는 게 대표적인 예죠. 우리는 그냥 브레이크 밟고 액셀러레이터 밟고 이 정도인데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우리가 모르는 것들 돌아가는 거죠. 이게 함수고 그 차가 움직이는 거는 그 함수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생체적인 것도 다 함수인 거죠. 아침에 뭘 먹고 하면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함수가 돌아가고 저녁 되면 볼일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아웃풋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인공신경망이 이렇게 복잡한데 이런 식으로 도식적으로 볼 수 있는데 입력 부분이 저 왼쪽이고 입력이 한 4개 정도 들어가서 출력에 하나 이렇게 3개 정도 나올 수 있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에는 숫자가 들어가고 근데 하나하나씩 한번 뜯어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에서 이제 뜯어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로 간다. 그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고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에 어떤 숫자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함수인 거죠. 근데 위에 이제 식을 살짝 보면 y는 ax라는 게 있죠. x가 들어가고 a가 곱해져서 y가 나온다. y는 ax 플러스 b라는 거 다 아시죠?
왼쪽 보면 파란색 부분이 이제 입력이구나 하는 게 보이실 거고, 오른쪽 부분이 출력이구나 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Y 부분이. 그 다음 조금 확장을 시켜볼게요. 이제 두 개가 인풋이 들어간 거죠. 1은 그냥 B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Y는 AX1 플러스 BX2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되고, 이 경우가 입력이 두 개이고 출력이 하나일 때, 자 Y1이 지금까지 출력이 하나만 있었다면 출력을 두 개로도 할 수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할까? 너무 복잡해지죠. 이렇게 생긴 게 뉴럴 네트워크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확장해가는 게, 이 복잡한 계산을 사실 단순하게 해주는 게 행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옛날에 행렬 이야기 이리저리 들어보셨지만 행렬이 인공지능에 이렇게 이용되는구나는 생각 못하셨거나, 그러니까 행렬 배우면서 지금 공업수학 공대에서 배우면서 이게 인공지능이 이런 식으로 쓰이는구나 모르고 끝나는 친구들도 꽤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지금 이러한 복잡한 계산을 단순하게 해주는가 한번 볼게요. 자 행렬 그냥 복습 한번 해봅시다. 행렬 이렇게 생겼고 사각형으로 직사각형으로 생겼고 숫자가 이렇게 박혀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행렬 중에서도 이렇게 가로 혹은 세로만 쫙 남아있는 행렬을 우리는 벡터라고 합니다. 자 행렬, 벡터, 함수, 인공신경막 지금까지 배웠던 그냥 키워드들이에요. 그게 중간결론 말씀드리면 벡터 입력이 들어가서 입력 벡터가 들어가서 출력 벡터가 나오는 게 인공지능이구나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 내부적으로 함수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함수에 해당되는 부분이 사실 아까 화살표 부분이었던 거죠. 여러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 화살표가 행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요약하면 벡터가 입력으로 들어가서 행렬이 쭈루룩 곱해져서 벡터로 또 나오는구나. 이게 인공지능의 그냥 핵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구조적으로 인공지능의 구조적으로는 벡터와 행렬이 어떻게 저기에 자리 잡고 있는가 어느 정도 이제 답을 조금 잡으셨을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잠을 얼만큼 자고 그 운동을 얼만큼 하고 그 다음에 칼로리 얼만큼 밥을 먹는데 그 사람의 체중이 얼마고 혈압이 얼마고 이런 거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 패턴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 패턴에 해당되는 부분이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게 우리가 행렬로 어떤 식으로 잡을 수 있겠구나. 일단은 자 그림으로 먼저 나타내 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타내지고 벡터 들어가고 입력 벡터 들어가고 그 다음에 행렬 함수 들어가고 그게 출력 벡터로 만들어 주는구나. 다시 자 행렬 이 중간에 있는 행렬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사실 중간에 있는 행렬 부분이 인공지능이구나. 저걸 가지고 팔아도 되고 저걸 가지고 내가 들고 있다가 앱을 만들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행렬을 그럼 중간에 있는 행렬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많은 요즘 빅데이터 그렇죠. 그 빅데이터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걸 구하기 위해서 중간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아니면 어떻게 해서 해가지고 사례를 한 10,000개 정도 구했다고 생각해보세요. 8시간 자고 운동도 1시간 하고 1,500kcal 먹고, 두 번째 사람은 잠도 많이 안 자고 운동도 안 하고 많이 먹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례가 쭉쭉쭉쭉 하다가 사례 한 10,000번째 정도 뭐 이런 사람도 있겠는데요. 10,000번째 6시간, 3시간 밥도 안 먹고 이랬더니 체중도 확 줄어들고 혈압도 좀 낮고 이런 데이터가 많이 필요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중간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공지능의 핵심 부분에 해당되는 행렬을 구할 수 있을까? 이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그냥 아까 화살표 부분이 행렬이라고 그랬죠? 그 부분에다 그냥 아무 값이나 넣어볼게요. 아무 값이나. 여기다가 아무거나 넣은 상태에서 4의 1을 한번 넣어볼게요. 8시간, 1시간, 1,500kcal 이거 넣으면 아까 곱하기 할 수 있죠. 벡터 곱하기 행렬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예측값이 이상한 값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첫 번째 사례에 해당되는 저 사람은 몸무게도 좋고 혈압도 좋았던 사람인데 당연히 중간에 있는 행렬이 그냥 아무 값이니까 이상하게 나오겠죠. 그건 너무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정답을 알죠. 아까 사례 1이라고 해가지고 사례 1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65kg가 되어야 되고 혈압이 110이어야 되는 건 알고 있었죠. 그 차이, 이 차이만큼을 뼈로 보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요 값들이 바뀌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많이 나면 그 중간에 있는 행렬값이 많이 바뀔 거고 그 차이가 조금 나면
중간에 있는 행렬 값들이 조금 바뀌겠죠. 4의 2에 대해서도 하고 4의 3에 대해서도 하고 4의 만번까지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해서 행렬 값을 바꿔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을 4의 1부터 4의 만번까지 갔는데 이 과정을 또 하는 거예요. 또 제대로 예측할 때까지. 그러면 중간에 제대로 예측하는구나, 얼추 예측하는구나, 이때 그 중간에 있는 행렬을 우리가 앱에다 심든지 팔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인공신경망 그림 볼 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았죠. 중간에 저렇게 층이라는 거를 중간에 더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중간 지금 입력 벡터하고 출력 벡터 사이에 지금 이게 층위가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더 들어갔죠. 자, 밑에 보시다시피 deep learning이라는 말은 이 층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deep하다는 말이 유래가 됐고, 그 deep하면 deep할수록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가 복잡한 것을 잘 푼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응용은 거의 요즘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인식, 음성합성, 자동 번역, 얼굴 인식, 경제 예측. 자, 이 모든 것을 인공신경망이라는 지금 우리가 보셨던 그 간단한 그 틀 내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입력 벡터와 출력 벡터의 관계를 행렬로 우리가 훈련시킨 데이터 패턴을 저 속의 함수 행렬 안에 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약할게요. 다 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대표 선수 인공신경망. 어떤 입력을 출력으로 예측하는 함수, 그리고 입력과 출력은 벡터 형태로 되어 있다. 그리고 함수 부분의 행렬로 되어 있다. 그리고 데이터만 있으면 그 행렬 부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행렬 자체가 인공신경망에 우리가 훈련을 배워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인공지능과 수학의 핵심을 지금까지 그냥 핵심만 배웠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지금 우리가 제도가 만들어 놓은 그 한계를 서로 그 한계를 인정하지 말고 넘나드는 그런 소위 말하는 융합이죠. 융합이라는 게 개인 안에서 융합이 일어난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진정한 융합이 일어나지. 그냥 융합대학원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여러 분야에서 사람 모아놓고 융합인 척하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결합 정도이다. 그리고 그런 실패를 몇십 년 동안 해왔는데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융합을 개개인에서 사실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건 지금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수학하고 그리고 이공대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학 쪽을 그냥 교양의 수준이 아닌 이건 내 거다 하는 식으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인문계 쪽에서는 수학이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서로 경계를 넘어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지식 노동자들, 교육 프로바이더들이 쉽게 가르쳐야 되는 그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쉽게 배울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그 권리를 찾으세요. 쉽게 가르쳐 달라고 주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이리저리 학교에서 그게 만약 이루어지지 못하면 요청을 하고, 그게 안 되면 유튜브나 웹이나 이런 데서 들어가서 충분히 기회들이 옛날보다 많으니까 이용했으면 하는, 자기를 단정 짓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의 목적이면서 취지는 인문학도가 더 인문학도답게 되기 위해서도 저는 인공지능이나 이 수학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학자들은 그 공학도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도 이런 방향의 교육이나 접근이 좀 한 번은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수학 더 열심히 하고 코딩 더 재밌게 한번 해서 인공지능 한번 배워보세요. 정말 재밌고 여러 차원을 자기가 인공지능 분야로 나가지 않더라도 자기한테 큰 차원을 새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차원을 보여줄 수 있고, 또 기회가 되면 그쪽 분야로에 가서 큰 일을 또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